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총신대학교 명예교수이신 박영규 교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사실 오늘 6.25 전쟁에 대한 주제는 무거운 주제이고, 그리고 오늘 이 강의가 우리 KR과 어떻게 어울리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연관을 우리가 갖기보다는 6.25 전쟁이라고 하는 더 큰 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한국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일으키신 건 아니지만 인간의 실수를 선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선용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6.25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남침인지 북침인지 이런 부분들서부터 함께 같이 좀 시작을 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2013년 한국의 중고등학교 학생 거의 70%가 6.25가 북침으로 시작되었다고 믿는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박성수 교수에 따르면 6.25 북침설을 주장한 학자는 이안 부르마입니다. 그의 한국전쟁의 기원에서 북침설을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침설은 북한의 입장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직접 인용입니다. 북한은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은 2020년 현재까지 국제사회가 공인한 남침을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북한 당국이 편찬한 공식 백과사전인 조선대백과사전에는 소위 조선 해방전쟁 6.25 전쟁을 북한에서는 조국 해방전쟁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 전쟁을 기술하면서 직접 인용해요.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 리승만 괴뢰도당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드디어 불의의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무력 침공을 개시하여 조선 인민을 반대하는 침략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하면서 북침을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한 번도 남침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북침설의 이 기원은 이 부르마 교수가 이안 부르마 교수가 처음 주창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6.25 동란이 이게 북침이었다고 하는 것은 1951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강행한 이후에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발발하고 6개월이 지나서 북침설 자료집을 간행합니다. 이 북침설 자료집 간행은 국민대학에서 활동하고 있는 러시아인 표도르 체르츠키스키가 러시아 국립 역사도서관에서 한 책을 발굴합니다. 그 신조선 출판사라고 하는 북한에서 6.25 전쟁 와중인 1951년 12월에 러시아로 펴낸 북침설 자료집이었습니다. 여기에 그 이승만 정권이 북한의 지원을 받아서
북침을 단행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와 영어로 그리고 독일어와 체코로 해서 번역 출간해서 국제사회에 배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6.25 전쟁과 관련돼서 저도 이번에 연구를 하고 자료를 찾으면서 안 것입니다만, 그리고 또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시카고 대학의 브루스 커밍스가 한국 전쟁의 기원이라고 하는 1981년에 책을 저술합니다. 1981년에 한국 전쟁의 기원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 북침설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남침설에 대해서 상당히 중화시키는 그와 같은 입장을 브루스 커밍스가 제시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80년 이 책이 출간된 게 1981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1979년에 10월 28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나서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그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학생들 가운데 그 반미 노선에 앞장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도 이 대학생이었는데 대학생 때 타임즈를 봤습니다. 영어를 위해서. 그런데 광주의 사건에 대해서는 그냥 매직으로 딱딱 그어가지고 제가 읽지 못한 적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런 1980년대 들어서면서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 독재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한참 커지고 있을 때 브루스 커밍스의 이 책이 출간됐다고 하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1977년에 미국이 6.25 관련 자료들을 기밀을 해제합니다. 그래서 브루스 커밍스가 기밀이 해제된 6.25 관련 자료들을 중심으로 이 책을 쓴 겁니다. 브루스 커밍스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콜롬비아 대학의 국제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고 시카고 대학에서 한국사를 가르쳤죠. 그가 북침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남침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을 펼친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우리가 통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전쟁의 기원에 대해서는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통적인 남침설이 있고요. 소련과 중공의 팽창주의 정책에 맞서서 한반도를 공산화하기 위해서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다는 거죠. 두 번째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지원과 사주를 받아서 북한을 공격했다고 하는 이 북침설입니다. 세 번째가 이승만 정권이 남침을 유도해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남침 유도설, 그리고 6.25 전쟁이 1930년부터 진행된 한국 민족 내부의 좌우 갈등과 대립에서 그렇게 연장선에서 이해한다고 하는 수종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남침이 있고 북침이 있고 수종주의 이론이 있는데 커밍스의 이론은 수종주의 이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미친 것은 남침이라고 하는 기존의 이 전통적인 교내에 대한 일종의 반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소위 북침설이나 남침설이나 이 수종주의가 일대 엄청난 소위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 변화가 1994년에 있었는데 왜 1994년이었냐면 1994년 6월에 공산권의 기밀 문서가 공개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국이 1990년 6월 30일 최호중 한국 외무장관과
그 세바르트나제 소련 외무장관이 뉴욕에서 유엔 본부에서 한국과 소련 수교 공동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94년 6월에 김영삼 대통령에게 이 러시아의 보리스 엘친 대통령이 6.25 관련 옛 기밀 문서를 넘겨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밀 문서가 명백하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 문서를 통해서 김일성과 스탈린과의 밀약, 그리고 중공군의 참전, 이 6.25가 철저하게 남침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엘친이 넘겨준 거는 300여 통이었는데 이 300여 통 중에는 1949년부터 1953년까지 소련 외무부와 북한 외무성 간의 오간 외교 전문, 그리고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록, 이런 한국 전쟁의 진실 규명이 극비 자료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김일성이 그 스탈린의 그 지원을 받고 또 만나서 아주 용의주도하게 남침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실천에 옮겼다고 하는 게 드러난 겁니다. 1949년 3월 5일 날 모스크바에서 스탈린을 만나서 무력 통일 의사를 밝혔고, 이때 유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던 스탈린이 1950년 2월 9일 날 동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1950년 5월 14일에는 모택동에게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무력 침략을 하겠다고 그렇게 전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스탈린이 보내준 이 무기가 1950년 5월 29일 날 이 무기를 수령했다고 하는 것을 평양 주재 소련 대사인 이 슈티코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련이 지원한 무기와 장비가 모두 북한에 도착했다. 이렇게 해서 6월 달에 침략의 준비가 다 되고 나서 6월 25일 날 소련제 T-34 탱크를 앞세우고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일요일 새벽에 38선을 넘어서 진격해 온 것이죠. 이 기밀 문서가 해제가 되면서 뭐가 또 드러났느냐 하면 1951년 3월에 북한의 2개 항공사단과 트럭 6,000대를 이 소련이 제공했다고 하는 것도 드러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기밀 문서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 김일성이가 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남침했다고 하는 게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게 국제학계입니다. 심지어 중국에서도 이 입장을 받아들여서 남침이라고 하는 것을 중국의 교과서에도 수정하는 이와 같은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이 1996년 7월에 6.25 전쟁의 기록을 대한민국의 북침에서 북한의 남침으로 수정하는 역사 교과서 개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소련도 인정하고 중국도 인정하고 전 세계가 남침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데 유일하게 북한만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주 용의주도한 남침 준비였고, 그리고 이 남침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시행에 옮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1950년 전후를 해서 우리는 국제 정세를 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한은 그 소련군이 진군하지 않았습니까? 남쪽에는 미군이 진군하고, 그런데 이 1949년에 10월 1일 날 중국의 공산당이 중국 국민당을 몰아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다고 하는 거예요. 1949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1949년 6월에 주한미군이 철수를 완료합니다.
예. 그리고 미국이 거의 다 공개적으로 극동 방위선을 타이완의 이 동쪽, 그러니까 일본 오키나와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이 선인 에치슨 선이라고 그러는데, 에치슨 선언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1950년 1월에 공개적으로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미군은 철수했지. 그리고 그 미국의 극동 방위선이 이미 남한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 이런 것들이 북한의 김일성에게는 침략의 사인으로 받아들였고,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소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남침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제가 참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북한이 남침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의 이 정보부에서 분명히 파악하고 그렇게 국방부에 개진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이 이를 무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9년 말에 육군본부 정보국이 1950년 봄에 북한이 38선의 전면적인 공격을 할 것이라고 하는 종합보고서를 내놨는데,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신성모가 남침 정보를 무시했고, 그리고 미국 측 역시 공산군의 남침은 없다고 그렇게 단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국은 국군의 전차와 전투기를 모두 압수하고 곡사포와 대전차포 90% 이상을 압수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기밀 정보가 북한의 김일성에게 들어갔고, 김일성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남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1950년 6월 23일 남한정보국에서 북한이 남침한다고 하는 정보를 분명히 냈는데도 불구하고 국방장관 신성모가 남침 정보를 매번 무시하고, 그리고 전군의 비상경계령까지도 해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북한의 이 남침에 대해서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방장관이었던 신성모가 이런 남침 정보를 매번 무시하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국군에게 반 이상의 휴가 외출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완전히 이 신성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어느 나라 사람인지, 북한의 사람인지 남한의 사람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행동을, 일련의 행동을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45년부터 50년까지 우리가 아는 대로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죠. 여수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죠. 이런 여수순천 사건이 일어났죠.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 북한과 남한의 이 대치 상황이 계속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북한은 용의주도하게 군비를 증강하고, 그리고 군사력을 지원해 가지고 1950년 6월 당시에 북한군이 13만 5천 명이었고, 그리고 남한은 정규군이 6만 5천 명에 지나지 않았던 거죠. 거의 이 반밖에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결국은 용의주도하게 그것도 1950년 6월 25일 날 주일날 새벽에 이 남침을 단행을 한 거죠.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오전 새벽 4시 동시에 남침을 진행하기 시작하면서 이 일정을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28일 새벽에 서울 시내가 점령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28일 더 이상 북한군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한강대교를 폭파하죠. 그리고 이 한강을 넘은 게 3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3일을 북한군이 머문 거예요. 제가 다큐를 보니까 왜 북한군이 3일을 머물렀느냐? 황금 같은 이 3일, 이 3일을 이렇게 이 서울에서 머문 거는 이 한강을 도하할 수 있는
이 도하 장비가 그 당시에는 북한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 3일 동안에 이 시간 서울에 치료한 게 결국은 남한의 군사들에게 이 상당히 재정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 하는 것들을 제가 이 다큐를 흥미롭게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3일 동안 머물렀던 게 결국은 한국 전쟁을 반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계속해서 이 한강을 넘어서 남하시키는 것에 이 속도를 조정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동강 전투에서 치열한 전선을 구축할 수 있었고, 치열한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동안에 존 맥아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정말 성공적으로, 제가 이것도 다큐를 보니까 이 인천 상륙 작전은 맥아더 외에는 찬성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맥아더가 인천 상륙 작전을 해야 군산이 아니라 인천이라고 고집한 거예요. 인천이어야 이 치고 들어가서 성공할 수 있었다. 제가 다큐를 아주 흥미롭게 쭉 보면서요. 어쩌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뭐 1000분의 1이라고 그러나요? 엄청나게 희소한 이와 같은 이 성공의 확률을 존 맥아더 장군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6.25 전쟁의 일련의 이 과정들을 보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북한의 용의주도한 준비 속에서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상당히 많은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이 전쟁을 통해서 한국 백성들을 일깨우시고, 또 한국에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6.25 전쟁이 딱 일어나고 나서요, 제가 기록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주미 대사가 장면이었는데, 그리고 서기관이 한표우기어 있는데, 미국 국무부에 이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트루먼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하고, 그런데 트루먼 대통령이 미군까지 철수하고 그다음에 이 극동의 방어선까지 한국을 포함시키지 않았던 이 트루먼 대통령이 아주 엄청난 변화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으로 유엔 안보이장 그 보장이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한국을 대변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이 장면이 그곳에 가가지고 아주 설명을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유엔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은 현재 북한 괴뢰군의 불법 공격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항해서 고전분투하고 있다. 북한군의 대규모 침공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켜서 북한 괴뢰 정권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아주 핵심을 분명하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러면서 한마디로 한국의 공산화를 위한 침략전쟁이었다. 이렇게 해서 7월 1일 날 영국과 프랑스 지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7월 7일 날 7대1로 가결됐는데, 그 가결된 게 뭐냐면 유엔군 사령부의 설치, 그리고 유엔 회원국들의 무력 원조를 미국 정부의 단일주의 아래 둔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굉장한 결정이에요. 미국 주도의 유엔군을 결성해서 한국을 지원하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16개국이 유엔군이 편성되고, 존 맥아더 장군이 한국에 와서 그 전체 전쟁을 리드한 것입니다. 그래서 7월 7일 날 더글라스 맥아더 원수가 총사령관으로 유엔군이 조직되고, 그리고 나서 아주 7월 8일 날 유엔군 규례에 따라서 유엔 깃발이 처음으로 전쟁에 등장하는 이와 같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9월 15일 날 존 맥아더의 인천 상륙 작전이 정말 성공한 것이고,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했다고 하는 이 소식이 들으니까 이 낙동강 방어전선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북한군이. 그러면서 제가 다큐를 보니까 계속해서 하달하는 거예요. 북으로. 계속해서 하달해서 북으로. 정신없이 하달되고 갑자기 이와 같은 게 일어나니까 이 북한군이 굉장히 동요하고 또 당황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그 서울을 탈환하게 되고, 그리고 평양을 또 탈환하게 되고, 그리고 참 압록강까지 갔다가 중공군이 개입하는 바람에 다시 1951년 1월 4일 날 서울을 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을 내주면서 피난을 다시 간 게 그래서 일사후퇴라고 하는 말이 이래서 일사후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난 거고요. 그런데 다시 병력을 재정비해 가지고 유엔군하고 한국군이 대대적인 반격을 해가지고 성공을 해서 10만 명의 이 중공군이 전사자가 내고 1951년 3월 14일 날 서울을 되찾는, 그래서 이 38선을 넘어가지고 이 방어선을 구축해가지고 오늘날 휴전선이 구축이 된 거고, 러시아는 7만 명의 참전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또 문서를 통해서 점점 더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안 되니까 제일 먼저 휴전을 생각하는 것은 소련이었고, 그리고 북한을 설득해가지고 북한이 소련을 통해서 휴전을 제의해 와서 휴전이 발효됐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을 고집하면서 협력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953년 7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조인된 것입니다. 6.25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았는지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20만 명의 전쟁 미망인, 그리고 10만 명이 넘는 전쟁고와, 그리고 1천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 그리고 45%에 이르는 공업시설 파괴, 그리고 소련의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11.1%에 해당하는 113명의 인구가 전쟁으로 사망했고 80%의 산업시설과 공공시설, 교통시설이 파괴되고 정부 건물의 4분의 3이 파괴되고 가옥의 절반이 파괴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6.25 전쟁으로 가장 많은 군사를 지원했는데 딘 장군을 비롯해서 미군이 상당히 많은 포로로 잡혔고, 그리고 5만 4천 명의 사망자가 난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보다 약간 적은 수지만 이 짧은 기간에 5만 4천 명의 미군이 한국에 전투하다 한국을 지키다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유엔군에는 미국 외에도 영국, 캐나다, 터키, 그리스 이들 나라는 1만 명이 이상 되는 나라를 각국이 파송했고, 터키의 경우에는 1만 4,936명을 파병했고 724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납북된 숫자가 9만 6,013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한국교회의 손실은 너무 컸습니다. 남한의 반 이상의 목사들이 행방불명되었고 508명의 목사들이 죽임을 당했거나 행방불명되었고 1373개 교회들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리고 성서공회 YMCA가 불탔고, 그리고 기독교 서유와 세브란스 병원이 심각하게 손상을 입었고 서울의 80%가 폐허를 당한 것입니다. 이런 이 전쟁에 제가 이제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6.25 전쟁 당시에 한국교회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록을 보니까 한국교회는 4가지 일을 했습니다. 먼저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한국교회는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전쟁 복구 구제 사업에 아주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복음 전도만이 아니라 정말 나라와 민족의 이 아픔과 그리고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에 한국교회가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 이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시작한 게 이게 6.25 전쟁
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한국교회 재건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된 거였습니다. 이게 감리교도 그렇고 장로교도 그렇고 선결교도 그렇고 침례교도 그렇고 이 전쟁으로 황폐화된 한국에 활발하게 교회 재건을 앞장서서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재건위원회가 결성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교회 재건을 위해서 상당히 이 교단적인 차원에서 노력했고, 무엇보다도 교회 재건을 위해서 미국의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는 실제적으로 뭐 전쟁의 피해를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 와중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미국 교회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교회가 이 어려운 참 상황에 있는 이 교인들을 지원하고, 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을 지원하는, 그래서 교회가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참 한국의 어려움을 지원해주는 그런 창구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분단으로 인해서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소위 전쟁의 어려움 속에 있는 고아들에 대한 이와 같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바뀐 것입니다. 또 하나 아주 바뀐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1945년부터 1950년까지 북한의 김일성 정권의 이 공산 정권 하에 북한의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미군이 진격하고 그 한국군이 진격하고 들어가니까 이 남하할 때 북한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그리고 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함께 남하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남쪽에 와가지고 회개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면서 남한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한교회 폭발적인 성장은 1950년에 6.25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남한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깨워준 거예요. 북한인의 공산주의가 어떻다고 하는 걸 일깨워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신사참배를, 평양대복운동을 주었던 이 평양이 신사참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 엄청난 회개운동이 한국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남한에는 교회 재건운동이 일어났죠. 기독교 서예와 성서공예가 복구되었죠. 학교가 복구되었죠. 그래서 평양에 있었던 북한에 있었던 장로교, 숭실학교, 숭의학교, 보성학교, 이런 중고등학교가 서울에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감리교가 운영하는 광성중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이 세워지고, 개성에 있던 호스턴 여학교가 대전에 세워지고, 이러면서 엄청난 학교들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숭실대학교가 복구되고, 그리고 서울여자대학교가 새로 생겨나고, 대구의 계명대학교가 설립되고, 이러면서 소위 기성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 시브란스 의과대학교, 이런 한국교회 기독교 학교의 플러스에서 새로운 기독교 학교들이 서울과 전국에 엄청나게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학교의 복구를 통해서 다시 남한의 젊은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성경구락부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이런 교육을 받게 되고, 그리고 군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군목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군선교가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군인들이 1951년에 당시 군인들의 이 복음화율이 5%밖에 안 됐는데 1955년에 기독교 비율이 15%로 급증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선교의 방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선교사들도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사회 사업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의족 사업이 전개되고 전쟁 고아가 있고, 그래서 미군 부대 곁에는 이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이 또 세워지게 되고, 이러면서 이 엄청난 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홀트 아동복지회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있었고, 이러면서도 복음 전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돼서 밥 피어스나 빌리 그레함이나 이런 분들이 한국을 방문해 가지고 부흥운동을 전개하고, 그리고 출판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생명의 말씀사를 비롯한 엄청난 책들이 홍수같이 쏟아지고, 그러면서도 1956년 12월에 인천에
HLKX라고 하는 방송국이 설립돼 가지고 복음 전도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포로를 대상으로 한 선교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돼서 7만 명이나 되는 전쟁 포로가 주님을 영접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면서 한국 교회 이 놀라운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새로운 갱신 운동에 참 이 전개가 한국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 전쟁이 분명히 참 우리 모두에게 가슴 아픈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이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분단이 고착화되었고 이 분단의 이 고착화는 제가 볼 때 한반도의 역사적인 방향을 바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역사적인 방향을 바꾼 거는 대륙 지향적인 한국 민족이 이제 분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대륙으로 진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남한 정부는 대륙 지향적인 민족성에서 해양 지향적인 민족성으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쓸 수밖에 없고 이민 정책을 쓸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남한의 경제 성장, 무역 증진 그리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가져다 줌으로 말미암아 남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화 속에 엄청난 가속화를 통해서 오늘날 기적을 창출한 것이라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남한의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룩하게 하셨고 이제는 통일을 통해서 북한의 지하에 있는 사람들 그 순수한 그루터기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존시켜 주셔서 통일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신앙의 순교를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신앙의 순교를 회복해서 이제 통일 이후에는 아시아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한국을 진정으로 제사장 국가로 만드시려고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볼 때 우리는 한 면만 볼 게 아니라 통시적으로 역사를 봐야 되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70년 바벨론 포로의 이 일을 시편 기자는 꿈꾸는 자 같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통일의 그날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역사는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준비하고 각성하고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언제 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한국의 진정한 평화 통일이 진행되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매 순간 일비를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의탁하면서 우리의 맡겨진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역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우리는 이 잠언 기자의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1장 31절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